그리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3월이 추세 전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2023년 3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자산 매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난 내년 3월 전에 금융자산 매집을 마칠 예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융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이 뭘까요? 아마 도대체 언제 반등하는 거냐? 언제쯤 분위기 전환되냐 이거. 죽겠다. 요거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관적인 뉴스와 전망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과 여론의 전망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관점에 맞춰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과 언론의 전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예요. 그리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3월이 추세 전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2023년 3월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예언서 같은 느낌으로 폼 잡으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자산 매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통 언제가 저점이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아님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리밸런싱 계획이 하나 있죠. 부동자산 쪽에 있는 자금 중에 일부를 금융자산 쪽으로 옮겨야 되는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면 저한테 남아있는 거는 언제 이 리밸런싱을 완료할 것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한 채를 팔아서 그 자금을 테슬라랑 비트코인으로 어느 시점에 옮겨야 부동산 가격도 가장 좋은 가격을 받고 팔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부터 몇 개월간 매집 기간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거든요. 맞음 땡큐, 틀림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 나름대로 제 자산을 걸고 하는 리밸런싱 계획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금융자산 매집은 좀 어느 정도 다 끝내놔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적인 관점, 그다음에 시장의 심리, 기술적 분석, 요 세 가지 기준으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이니까 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그들처럼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그 시장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아니면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런 분석을 원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되게 잘 맞추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매크로 관점에서의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늘 시장에 조용히 시그널을 보내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장의 심판자이자 가끔씩 참여하는 플레인 코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놓고서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한다는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요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힌트는 날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장이 인플레이션 걱정할 땐 계속 부정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흐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라고 해제를 딱 한번 날리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식 인정,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된다 얘기했더니 일단 부정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슬쩍 금리 인하를 흘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아직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연준의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는 곧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 43번 이쯤 되면 눈치채야 한다
라고 했던 요 영상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오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요. 요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준은 시간차를 두고서 나중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죠.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 연준이 내년 중반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자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2023년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 기준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컨센서스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심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시장의 움직임은 늘 생각보다 더 빠지고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빨리 돌아섭니다. 이게 시장의 심리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시점이죠. 언제 금리가 인하하느냐. 지금 현재의 하락장, 폭락장에 대한 판단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른 관점으로 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하락이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닷컴 버블과 같은 특정 산업의 문제로 커져진 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산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IT 산업의 버블이 터졌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의 큰 하락은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다. 뭐냐?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풀렸던 돈이 결국 시장에 나와서 크게 모든 자산의 가격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풀려있던 유동성을 흡수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흡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놀란 유동성 자금들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경색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냐? 이게 말이 돼? 지금의 하락은 5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이야. S&P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0%를 풀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 풀어서 120%가 된 것과 1000에서 20% 풀어서 1200이 된 것과 만에서 20% 풀어서 12000이 된 것과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20%는 동일할 수 있어도 시장에 풀린 돈은 20, 200, 2000으로 달라지잖아요. 급격하게 풀리는 돈의 양이 많아지면 그 풀린 돈이 만들어낼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50년 만에 큰 위기가 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관점입니다. 그냥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더 많이 풀렸던 그 절대적인 돈의 양만큼 변동폭이 커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변동폭이 커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특정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유동성이니까, 그 유동성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유동성 위기가 온 것이니까, 이 위기가 끝나려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부수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다시 터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힘은 금리 인하다. 다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만 이 중증 마약 환자와 같은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유동성을 즐기고 있는 이 파티의 참가자들은 다시 환호를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계속 죽는 소리 하면서 곡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언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느냐죠. 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시는 분 이제는 없을 거예요. 원래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 걱정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 뭐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지금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알잖아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지금처럼 계속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가면
곳곳의 산업들에 문제가 생기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게 현재 기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로 진행되는데 경기 침체 진짜 심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이클이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금리 인하 시점이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유튜버 부자 회사원님이 정리했던 코스톨라니옹의 코스톨라니 달걀 모델을 정리했던 표입니다. 코스톨라니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 현상들을 A1, 2, 3, B1, 2, 3로 나눠가지고 설명했던 이 6단계로 표시했던 이 상황들이 있거든요. A에 있는 쪽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고요. B로 가는 구간들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금리 인하 시점이라는 것은 결국 B3에서 A1으로 전환되는,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요 달걀의 맨 밑바닥을 돌아서 터닝하는 요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러면 요 표에서 어디쯤이냐? 그러면 저는 B2에서 B3로 넘어가기 전 단계 정도, 그 정도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B3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하락 국면은 B에서 끝나고 상승장 A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무조건 금리 인하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위에 기사에서도 봤듯이 시장과 언론들은 내년 중반 정도가 금리 인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언제부터 반응할까요? 내년 중반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주가는 상반기부터 바로 반영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 시점 역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조금씩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은 내년 중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나중에 저 해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십시오. 올해 하반기 정도 지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 신의 영역이니까 금리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시장의 심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놈들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가 어느 순간 나온다면, 그게 내년 3월이든 내년 중반이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즉시 시장으로 달려가라. 코스톨라니 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 80년간 주식 투자를 하셨던 코스톨라니 옹의 말씀이시고, 코스톨라니 옹의 달걀 모델에서 유동성 흡수 시기에 얼마나 큰 하락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올해 상반기 벌써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었고 영상으로도 만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에 카드로 좀 띄워놓을 텐데, 결코 흘려서는 안 되는 해안입니다. 유동성이 다시 증가한다. 이 부분은 시장의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절대 지금과 같은 큰 하락이 있은 다음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매크로랑 시장의 심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내년 중반 정도를 매크로 관점에서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로 봤을 땐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앞당겨지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능하다. 왜? 시장은 늘 생각보다 더 빠지고 생각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 시장 심리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덧붙여서 연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심리는 지금 조급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던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면서 더 빨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까지가 앞서의 두 개
상황이었다면 마지막 기술적 분석에서는 볼린저 밴드로 보면 내년 3월 정도면 조정 구간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 200일선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영상들이 많으니까 볼린저 밴드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현재 기점에서 200일선이 강하게 꺾여서 우하향되어 있는 게 지금 코인과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형태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최소 6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다시 이평선이 펴집니다. 20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됐다라는 거는 꺾이기 쉽지 않은 선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꺾이기 어려운 선이 꺾였다면 다시 돌아서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의 우하향이 펴지고 다시 우상향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기술적 지표에서의 시그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꺾였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3번의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있었고 그 상승 이후에 하락 패턴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의 상승, 그리고 그 상승 이후에 종료가 됐던 시점은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됐던 기간을 제가 표시한 건데요. 200일 이평선이 꺾여서 우하향된 시점에서 다시 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표현인데,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14개월이 걸렸습니다. 2014년 6월에서 2015년 8월까지의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반감기 때는 11개월이 걸렸었습니다. 2018년 9월에서 20년 5월까지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반감기 사이에 중간에 되돌림 반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5개월 정도 걸렸죠. 요게 19년 11월부터 20년 4월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 딱 여기 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인 19년 11월부터 이미 코인 시장은 빠지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5개월 만에 급반등이 됐었고요. 이건 반감기는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상승 종료 이후 진행되는 거는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현재 7월까지 한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11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렸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13개월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현재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이죠. 올해 2월 말부터 꺾여 있는 요 볼린저 밴드 200일선 기준으로의 그 가파른 꺾임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중간에 이제 되돌림 큰 반등이 한번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고 다시 되돌림 반등이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의 하락 채널들이 조금씩 횡보의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이 급격하게 꺾여 있던 우하향 그래프가 조금씩 펴지겠죠. 그리고 그 펴져 있는 게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때까지의 마지막 시점이 내년 3월 정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식 시장을 볼까요? 주식 시장은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꺾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되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까지 크게 꺾이는 대하락이 없이 오다가 이번에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풀어버려서 이런 유동성 위기가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8년이 지금 현재 표입니다. 이 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8년 1월부터 볼린저 밴드의 200일선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 꺾임의 정도가 더 강하게 꺾이면서 폭락이 떨어졌고, 결국엔 2009년 7월까지 급반등이 와서 다시 이제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까지 걸렸습니다. 물론 하락 구간의 최저점부터 2009년 7월까지도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급격한 상승 구간은 볼린저 밴드가 아직 꺾여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건 뺍니다. 우리는 최저점을 예측하고 시장의 추세가 전환돼서 이제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이제는
많은 물량을 실어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는 19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 전까지 치게 되면은 뭐 한 11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이제 막 하락을 시작해서 4월부터 볼린저 밴드 200이선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하는 사람들은 야,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무조건 늘려.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50년 만에 가장 큰 하락 구간, 그리고 모든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의 불안한 그리고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멘트들, 그 다음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듣다 보면,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면 당분간 하락을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접근입니다.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만약에 돈이 있는 분인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 그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다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연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위기, 그다음에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9개월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19개월 떨어질까?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떨어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적 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말만 나오면 그때 시장으로 현금 들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하락을 글로벌 금융위기나 닷컴버블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엄청나게 풀린 돈을 쭉쭉 마시다가 그 마시고 있는 물통을 확 연준이 잡아챈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시장이 지르는데, 소리 지르다가 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호흡곤란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연준이 호흡곤란 올 때쯤 다시 조용히 물통을 내밉니다. 야, 물 마셔. 진짜 이 새끼 엄살 더럽게 떠네, 더럽게 떨어. 그러면 물 마시면서 엄살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목소리 잠긴 상태로 계속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이 형님이 그러죠. 적당히 해라, 응? 얘들아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매크로와 시장 심리 그리고 기술적 지표 세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는 내년 3월이라는 시점을 좀 잡았고, 그 3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한 채를 매도해서 리밸런싱해서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더 떨어진다, 그거는 쿨하게 물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비트코인과 테슬라 가격, 금융시장에 있는 그 어떤 종목이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금융자산의 가격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내년 3월에 더 올라있던, 더 떨어져 있던, 그거는 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자산에 있는 자금 비율을 금융자산으로 옮긴다, 그 리밸런싱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어떤 타이밍이 가장 부동산을 적절하게 팔고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샀느냐, 금융자산을 최저점에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최저점에 사고 부동산 싸게 팔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두 개의 합이 가장 적절한 시점, 그 시점을 잡고 저는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그리고 모두가 폭락을 얘기하고 있고 5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금융자산에 투자를 안 하면 도대체 투자자라는 사람이라면 언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락이 언제까지가 끝날지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투자자로서 좋은 시점입니다. 내 평생 50년 투자를 했어도 50년 동안 가장 큰 하락이 현재 시점에 왔다. 그러면 이 50년 만에 온 하락을 못 보고 투자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5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을 우리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접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에 의해서 생긴 큰 변동성이라면 그 유동성의 문제가 다시 해결되는 시장 관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변동성은 다시 상방을 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데서 공을 떨어뜨리면 탱탱볼이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딛고 어떻게 될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투자 판단과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선택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상이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